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깔끔한 인상에 자기 관리가 철저한 남자. 게다가 좋은 직장에 능력까지 좋고 과소비를 하지 않아 경제적 관념까지 좋은 남자.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반해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과 연애하던 어느 날 남편이 처음으로 차를 끌고 왔습니다. 자기 차도 있었어? 차가 좀 낡았지? 낡았다고? 모르겠는데. 몇 년 된 차인데? 10년 넘었어. 뭐? 와, 절대로 그렇게 안 보여. 진짜 차 깨끗이 썼다. 세상에, 차 안에 먼지도 하나 없네. 진짜 거짓말 쬐끔 보태서 신차 뽑은 줄 알았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10년은 더 탈 수 있겠는데? 자기 결벽증 있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 없어. 나도 농담이야. 차 진짜 깨끗하게 잘 탔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차의 충격 비밀을 말이에요. 남편의 검소한 모습 때문에 저는 남편이 평범하게 사는 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인사를 하러 시댁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죠. 중산층 이상으로 잘 사는 집이었어요. 서울 노른자 땅 50평대 아파트에 살고 계셨죠. 시부모님 두 분은 모두 인상이 너무 좋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항상 웃는 표정이셨죠. 게다가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겨주셔서 더 감사했어요. 우리 지호랑 예쁘게 만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는데 이렇게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네. 아무쪼록 우리 지호 예쁘게 봐줘요. 그나저나 하은 씨가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 시어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하던 뭘 하든 다 예쁘게 봐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말씀은 거의 없으셨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무척 점잖으신 분이셨죠. 저희 부모님도 제 남편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외모, 능력, 성격,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완벽한 남자였으니 당연했어요. 우리는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셨죠. 여행 다녀오느라 힘들지 않았니? 재밌었던 거 얘기 좀 해봐. 우리는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을 먹으며 한참 웃고 떠들었어요. 그러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화장실에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좀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제게 물으셨어요. 하은아, 첫날 밤은 잘 보냈어? 잘 잔 거야? 네? 네네. 침대가 좋아서 되게 편하게 잤어요. 아니, 그거 말고 둘이 잠자리 잘 했냐고. 네? 얘가 뭘 그렇게 놀래? 뭐 별거 묻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 남편과의 첫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치고 말았어요. 사실 첫날 밤 기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차마 시어머니께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는 얼버무리며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재차 물었습니다. 어머, 그래? 어땠어? 좋았어? 그 물음에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표정은 저절로 굳었어요. 제 반응에 시어머니는 호들갑을 떨며 웃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저는 민망했어요. 보통 시어머니가
이런 걸 묻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외동아들의 3대 독자라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 때문에 시댁에서는 아기를 빨리 갖기를 원하시나 보다 생각했죠. 어머님이 워낙 아들을 잘 챙기시는 편이기도 했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어머님과의 대화를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당황하며 얼굴까지 빨개져서는 제게 미안하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자기 관리가 철저했습니다. 밤에 야식도 안 먹었어요. 운동도 매일 하고요. 일과 자기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존경스러울 지경이었죠. 남편은 여전히 자상하고 세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할 시간이 되면 미리 TV를 켜주고 볼륨 조절까지 다 해놓았어요. 소파 테이블에는 간식과 차까지 준비해 주었죠. TV를 보다가 저거 맛있겠다 한마디만 하면 다음날 재료를 사다가 저녁에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바깥 음식은 몸에 나쁘다며 직접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남편은 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대단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선 꽤 감동적이었죠. 이렇게 완벽한 남편에게 저는 딱 한 가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밤일이었죠. 다른 건 정말 다 완벽했어요. 돈도 잘 벌고 집안일도 잘하고 잘생기기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첫날 밤이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힘들어하길래 처녀인 제가 검색까지 해가며 다방면으로 도와주었는데도 큰일을 치르지 못했거든요. 저는 남편이 그 일로 위축될까봐 남편 기분도 많이 신경 써주었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알아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들 은근 많던데? 자기 같은? 그게 어떤 건데? 아니, 우리 같은 신혼부부. 그 후로 저는 첫날 밤이라는 단어를 금기어처럼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하루는 인터넷으로 주문한 빨간 슬립을 입고 침대에 요염하게 누웠습니다. 미리 켜둔 핑크색 무드 등이 저를 아주 섹시하게 보이게 해주었어요. 거기에 제 간드러지는 목소리도 곁들였죠. 자기야, 나 어깨 좀 주물러줘. 어? 아유, 어깨? 남편은 당황하면서도 제 어깨를 주물러 주었어요.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제 어깨가 아닌 다른 곳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좀 해달라고 했죠. 이 정도 했으면 남편이 동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마사지를 정성껏 마치고는 피곤하다며 누워서 잠을 청했죠. 이건 거의 일반인의 탈을 쓴 스님이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이런 방법은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샤워할 때를 노렸어요. 문을 잠그고 있더군요. 조용히 문을 닫죠. 그리고 샤워 가운 하나만 걸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허리끈도 느슨하게 풀어놓았어요. 보일랑 말랑하게 섹시해 보이려고요. 남편은 샴푸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곁으로 다가가 가운을 벗고 뒤에서 껴안았죠. 그 순간이었어요. 아이, 뭐야! 퍽. 놀란 남편이 저를 팍 쳐버렸고 그 바람에 저는 비눗물을 밟고 뒤로 발라당 넘어졌어요. 순식간에 눈앞이 빙글 돌더니 저는 바닥에 눕혀졌습니다. 저는 신음소리를 내며 끙끙댔습니다. 이럴 때 쓰려던 신음소리가 아닌데 말이죠.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남편도 당황했어요. 119, 119!
무슨 119야. 전화하지 마. 여보세요? 119죠? 제 아내가 지금 넘어졌는데요. 못 일어나고 있어요. 예, 예. 영상 통화요? 근데 알몸이에요. 전화하지 말라고. 119에서 영상통화로 전화내서 응급처치를 해주려고 했나 봅니다. 저는 대신 전화를 받았고 직접 병원에 갈 수 있다고 하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대로 남편 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쇄골이 부러졌다더군요.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놀라서 달려오셨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런 거야? 너 결혼하고도 덜렁거리냐?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너 행여나 임신 중이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임신은 무슨 임신? 아무것도 모르고 무심코 던진 아빠의 말에 속이 확 상했습니다. 임신이라뇨. 아무 역사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요. 너 어쩌다가 그랬어? 샤워하다가 넘어진 거야. 차마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뒤에서 덮치다가 남편이 밀어서 쇄골이 부러졌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하지만 엄마랑 단둘이 있을 때 저의 서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죽 사왔으니까 이거 먹고 얼른 나아. 몸조리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뭐 강서방이 워낙 잘 하겠지만. 잘하긴 뭘 잘해.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잘 안 해줘? 강서방 다정한 편이잖아.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 때문에 꽁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엄마는 제 표정을 살피셨죠. 너 신혼 초에는 몸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빠 말대로 임신할 수도 있잖아. 지호가 3대 독자라며. 그럼 그 집에서 얼마나 아기를 기다리시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숨만 저절로 푹 쉬어졌죠. 그러자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너 설마 지호랑 사이 안 좋아? 둘이 싸웠니? 엄마는 집요하게 캐물으셨어요. 결국 제가 오늘 사고의 진짜 이유를 말씀드렸죠. 엄마, 나 비군이 당첨된 것 같아. 뭐? 비군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딸, 아직 처녀라고, 수처녀. 저는 창피를 무릅쓰고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도 놀라셨어요. 강서방이 일이 바빠서 그런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잖아. 일시적인 걸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그렇게 저를 안심시키셨지만 표정은 안 괜찮아 보이셨어요. 한 달 후 엄마는 제게 골절에 좋은 한약을 지어오셨어요. 그리고 남편 것도 하나 지어오셨죠. 강서방, 일하느라 요새 많이 힘들지? 하은이 거 하나 맞추면서 강서방 것도 하나 했네. 이거 기력 회복에 좋은 한약이니까 잘 챙겨 먹어. 장모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많이 피곤했는데 잘 됐네요. 잘 챙겨 먹을게요. 엄마는 절대로 정력에 좋은 약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남편은 한약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었죠. 하지만 제 노력도 엄마의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3개월이 지나서도 남편과 그게 안 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참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결혼하면 뭐해? 남들 다 하는 것도 못하고 사는데. 이럴 거면 왜 결혼했어? 그냥 정신적인 사랑이나 나누지. 우리 이혼하자.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하은아, 왜 그래 무섭게.
그러지 마. 내가 더 노력해 볼게요. 제발, 제발, 하은아. 딱 일주일만 시간 줄 거야. 그때도 방법 없으면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제가 둔 강수가 통한 걸까요? 이틀 후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사실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뭔데?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어? 뭔데 그래? 그건 와보면 알아. 오늘 밤 12시에 주차장으로 내려와. 알겠지? 주차장은 왜? 우리 어디 가? 그건 가보면 알게 될 거야.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남편이 떠올린 묘수가 무엇인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죠. 남편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왔어. 차에 타. 저는 차에 탔습니다. 안전벨트도 맸어요. 그런데 남편은 차를 출발하지 않고 제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안전벨트도 풀어버렸죠. 남편은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어요. 저를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뭐야? 가만히 있어봐. 남편은 제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차 안을 둘러보니 내부에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어요. 설마 여기서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생각해보니 차는 무척 후미진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말 불타는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10년 넘은 구형 아반떼 안에서요. 장소가 좀 그렇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좋았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이 더 좋아졌어요. 장소의 제한을 받긴 했지만 남편이 할 땐 제대로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어느 날 엄마가 제게 전화했어요. 제가 걱정돼서 전화하신 거였죠. 강서방은 아직도니? 아니, 우리 성공했어. 어머, 정말이야? 한약이 이제야 효과가 났나? 그건 아니고. 암튼 그이가 불 붙는데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한번 불타오르면 장난 아니더라고. 어머머, 얘가 별소리를 다 하네. 얘, 그만 끊어. 아무튼 잘 해결됐다니 한시름 났네. 둘이 사이좋게 잘 지내. 저는 남편과의 하룻밤을 보낸 후 부부 사이의 만족도가 무척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결혼 생활은 행복만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땐 아무것도 몰랐죠. 그건 충격 비밀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그 후 남편은 또다시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왕의 발길을 기다리는 미천한 후궁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남편을 차로 이끌고 가려는 날이면 남편은 귀신같이 알고 저를 피해 다녔죠. 없던 야근까지 만들어서 일하고 오기도 하고요. 그래, 때가 되면 날 찾아주겠지 하는 후궁의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도 그럴 게 남편은 결혼 후 친정 부모님께 정말 잘했어요. 저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부모님의 생신을 챙기기도 하고 명절 선물도 미리 예약해서 주문하기도 했죠.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안부 전화도 드리고요. 그러니 투정 부릴 수가 없었어요. 그저 첫날 밤이 마지막 날 밤이 되는 건가 체념하며 살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모님은 오매불망 손주 소식을 기다리셨습니다. 두 분 다 악의 없이 착하신 분들이라 시부모님에 대한 불만도 없었어요. 제 불만은 오로지 딱 하나 독수 공방이었죠. 시어머니 생신날이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갈비찜과 미역국을 만들어서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미 상을 잔뜩 차려 놓으셨더라고요. 산해진미가 다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해산물을 안 좋아하시는데 제가 좋아한다고 해산물을 잔뜩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어머님 생신이신데
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하셨어요? 나는 우리 하은이가 맛있게 먹는 게 더 좋아. 감사해요. 정말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시어머니께 생일 선물로 30만 원 봉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용돈으로 준비했어요. 다음엔 같이 사러 가요, 어머님.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넣었어. 고마워. 잘 쓸게. 집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쇼핑백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하은아, 오늘 내 생일이라고 와줘서 고마워. 이건 답례로 준비한 거야. 어머님, 이거 명품이잖아요. 어떻게 제가 드린 생신 선물보다 답례품을 더 비싼 걸 주세요. 우리 하은이가 너무 예뻐서 준비한 거야.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줘. 앞으로 매년 사줄 테니까 자주 놀러 오고. 자기 좋겠네. 한번 봐봐. 저는 쇼핑백에서 박스를 꺼냈습니다. 무려 샤넬 가방이었어요. 600만 원이 넘는 거였죠. 정말 잘 어울리는데 예쁘다.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저는 어머님 선물로 이렇게 좋은 건 준비 못했는데. 네가 오늘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앞으로 더 좋은 거 많이 해줄게. 언제든지 놀러와. 우리는 바라는 거 없다. 너희 둘만 오순도순 잘 살아라. 그거면 돼. 거한 선물을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 잘해주시는 시부모님을 보면 제가 이혼을 마음먹은 게 죄송할 지경이었죠. 명절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께 전화드렸더니 제사 안 지내신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하은아, 이번 명절에 너희들끼리 여행이나 다녀올래? 여행 경비는 내가 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바로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잘해주셔도 너무 잘해주시니 무척 부담스러웠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시부모님이 해주시는 대로 다 받았고요. 자기가 여행 알아볼래? 아니면 내가 알아볼까? 아무리 그래도 첫 명절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러지 말고 우리 시댁에 가자, 응? 결국 명절날 시댁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셨던 시어머니는 제사 준비를 아주 제대로 하시고 계셨어요. 온갖 음식들 다 직접 만드시고 뭐 하나 빠짐없이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셨어요. 어머님, 제사 지내실 거면 저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이 많은 걸 어머님 혼자 하시려면 엄청 힘드셨을 텐데. 아유, 아니야. 어떻게 귀한 며느리 손을 빌려. 아직 내가 건강하고 할만하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온 김에 음식 사줄 테니까 가져가서 먹고. 식사 후에 설거지라도 잘해놔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시어머니께서 말리셨습니다. 하은아, 놔둬. 우리 아들 시키면 돼. 넌 앉아서 나랑 과일 먹자.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설거지라도 도와드려야죠. 괜찮아. 설거지는 우리 지호가 잘해. 너 뭐해? 얼른 가서 설거지하지 않고. 하은이는 나랑 과일 먹으면서 수다나 떨자. 명절날 저는 대접만 잔뜩 받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너무 잘해주시니 감사한 마음도 컸지만 그만큼 부담도 많이 느꼈어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였죠. 게다가 명절에 친정에 갈 땐 남편이 친정엄마 힘드시니 삼색전에 나물까지 무쳐서 가져갔습니다. 저희 엄마가 남편이 해간 음식 보고 입이 떡 벌어지셨죠. 그러니 제가 남편을 더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잠자리만 빼면 완벽한 남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친구와 낚시를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낚시? 자기 원래 낚시했었어?
나 취미가 낚시였어. 자주 가지는 않고, 아주 가끔 가. 좀 지치고 힘들 때 한 번씩 가면 머리도 식히고 좋더라고. 나도 갈래. 어쩌지? 동환이도 혼자 오기로 했는데. 그럼 부부 동반으로 바꾸자고 해. 그건 좀 그렇지. 이미 우리 둘이 남자들끼리 가자고 말한 건데. 미안해, 자기야. 다음엔 꼭 부부 동반으로 같이 여행 가자. 그래? 알겠어. 남편은 친구와 둘이 1박 2일로 낚시를 가기로 한 후 몸 관리를 하는 건지 운동에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무슨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해? 자기 낚시가 아니라 보디빌더 대회 나가? 바다 낚시라서 그래. 체력 키워놓지 않으면 안 되거든. 당신도 나 물고기 밥 되는 거 싫잖아. 누가 보면 원양어선 타러 가는 줄? 내가 대게는 아니어도 맛있는 횟감 잔뜩 잡아올게. 그렇게 바다 낚시를 다녀온 남편은 얼굴이 확 좋아졌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다 날리고 온 건지 한층 더 밝아지고 활력도 찾았어요. 다만 그 활력을 제게 쓰진 않았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새로 이사를 왔습니다. 요즘 세상에 떡을 다 돌리더라고요. 나이 또래도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어쩌다 보니 옆집 여자와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의 집에도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놀러 간 날이었어요. 거실에 걸려있는 결혼 사진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남편분이 정말 잘생기셨어요. 완전 연예인인 줄요? 그래요? 안 그래도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인생 성공하셨네요. 좋으시겠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해외 출장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저 지금 결혼 6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독수공방이라니까요. 남편이 있어도 독수공방 하는 제 처지가 떠올랐어요. 순간 제 처지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 옆집 여자가 더 친근하게 느껴졌죠. 우리는 나이도 같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금방 친해졌습니다. 옆집 여자는 착한 성품에 친절을 베푸는 스타일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옆집 여자가 저한테 잘 맞춰줘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옆집 여자와 장을 보러 간 날이었어요. 간 김에 쇼핑도 하고 오자며 둘이 신나서 아울렛에 들리게 되었죠. 옷을 구경하고 있는데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는 옆집 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남자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기겁을 하고 말았죠. 제 남편이 남편의 친구 아내의 어깨 위에 팔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남편 허리를 감싸고요. 둘은 연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여보! 야! 강지호! 남편이 뒤를 돌아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 튀어 올랐어요. 용수철 같았죠. 자기야! 여긴 어쩐 일이야? 지금 이 상황 뭐야? 당장 설명해. 우리? 지금 동환이 생일 선물 사려고 온 건데 자기는 여긴 어쩐 일이야? 이봐요. 지금 남의 남편 허리 안고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나를 세우자 남편도 그 여자도 당황했습니다. 그게 지금 완전 오해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미안해. 내가 결혼했으면 조심했어야 했는데 친한 친구라 생각 없이 대했어. 나도 앞으로 조심할게. 둘은 그 자리에서 제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라면서요. 지호야, 난 그럼 이만 가볼게. 들어가 봐. 동환 씨의 아내는 후다닥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가 사라지고
옆집 여자를 보니 이쪽을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창피했습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랑 어깨동무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들켰으니 옆집 여자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는 옆집 여자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미 없어졌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민망할까봐 먼저 간 것 같았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잡았습니다. 집요하게 추궁했어요. 참고로 남편과 남편 친구는 군대 동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동한 씨의 아내는 남편의 대학 동기였어요. 두 사람을 소개시켜 준 게 제 남편이었죠. 자기야, 진짜 행여나 이상한 오해하지 마. 자기가 의심되면 내가 삼자 대면 해줄게. 기다려봐. 내가 바로 동환이한테 전화할 테니까.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 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핸드폰에 박동환이라는 이름 3글자가 떠 있었죠. 남편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환아. 지호야, 오늘 소영이랑 아울렛 갔다며. 내 선물 사러. 맞아. 너가 소영이랑 어깨동무하고 가다가 네 와이프가 보고 놀랐다던데. 내가 혹시 네 와이프랑 통화해봐도 돼? 그럼. 잠깐만. 남편은 제게 핸드폰을 건네주었습니다. 네, 동한 씨. 전화 바꿨어요. 미안해요, 하은씨. 많이 놀라셨죠? 실은 소영이랑 지호랑 저랑 셋이 20대 때부터 친하게 지냈거든요. 오늘 둘이 격없이 예전처럼 친구 대하듯이 했나 보더라고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 친근한 표시라고 생각하지만 하은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해명 아닌 해명해 드리려고 전화 드렸네요. 우리 와이프가 죄송하다고 전해달래요. 하은 씨, 미안해요. 정말 저희가 생각 없이 행동했네요. 상대방도 스피커폰인지 소영 씨가 옆에서 말하는 게 들려왔습니다. 하은 씨가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제 와이프도 지호도 20대 하던 행동이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저도 자주 봐서 알거든요. 그리고 지호 절대 딴짓하고 그럴 놈 아니에요. 물론 제 와이프도요. 그건 제가 100% 보증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니 알겠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도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둘이 너무 친해서 격없이 행동했다는 결론을 내고 남편이 조심하기로 하고 끝냈어요. 남편 친구까지 나서서 보증한다고 했으니 안심하고 일종의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간 거였죠. 그날 남편은 제게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저를 아반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불타는 밤을 보냈어요. 자기 잘못을 밤일로 무마하려는지 아주 저를 VIP로 모셔주었죠. 황홀한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옆집 여자가 오해를 할까봐 연락을 했어요. 괜히 남편이 바람난 모습처럼 보인 것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옆집 여자가 전화를 안 받는 겁니다. 바쁜가 보다 하고 문자를 남겼어요. 그런데 읽기만 하고 답장을 안 보내더군요. 심지어 아파트 단지에서 만났는데 저를 피했어요. 확실히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는 모습이었죠. 옆집 여자는 같이 다니던 필라테스 운동도 안 나왔습니다. 결국 저도 몇 번 연락 시도하고 만나자고 문자까지 보냈지만 답이 없어서 관뒀어요. 제가 굳이 매달려서 오해 풀 이유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남편과 함께 탔는데 그 여자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옆집 여자가 제 남편을 뚫어져라 빤히 쳐다보더군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요. 기분이 싸했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혹시 당신 옆집 여자랑 아는 사이야? 아니, 왜? 그런데 왜 그렇게 당신을 빤히 쳐다봐? 그 여자는 당신 아는 눈치던데. 혹시 나한테 반했나? 아이, 그럼 곤란한데. 으이그, 농담하지 말고. 남편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잘라 이야기했고 그 말이 거짓말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옆집 여자의 태도 때문에 저 혼자만 기분이 나쁘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불러서 시댁에 갔어요. 저만 따로 오라고 하셨죠. 시댁에 가니 한약을 주셨어요. 이거 꾸준히 먹어봐. 몸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이래. 여자 몸에 좋다는 건 다 들었다더라. 아, 어머님, 혹시 이거 애기 들어서게 하는 그런 약이에요? 그렇긴 한데 꼭 그런 것 때문 아니어도 여자 몸에 좋다니까 몸 챙긴다고 생각하고 먹어. 감사합니다. 잘 챙겨 먹을게요. 저기, 그런데 요즘은 어때? 네? 뭐가요? 잠자리 잘 하고 있어? 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해? 아, 저기 어머님, 그런 질문은 좀 불편해요. 어머어머, 그래. 아, 미안하다. 내가 참 별걸 다 물었지? 아유, 내가 참 주책이다. 우리 아들 일이라면 내가 궁금한 걸 못 참아서 그래. 아무튼 한약 잘 챙겨 먹어라. 부담 갖지 말고. 왜 이렇게 어머님이 남편과의 잠자리를 집착하며 캐물으시는지 의문이었습니다. 3대 독자를 가진 시모의 집착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에 다녀온 후 남편에게 한약 이야기를 꺼냈죠. 어머님이 우리 아기 많이 기다리시나 봐. 그런가? 나도 어머님 장단에 맞춰드리고 싶지만 그게 뭐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도 아기 빨리 가지면 좋지. 아유, 피곤하다. 오늘 하루 종일 어깨가 무겁더니 몸살이 오려나? 자기야, 나 먼저 들어가서 잘게. 늘 이런 식이었죠. 남편은 은근슬쩍 저를 피했습니다. 솔직히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요. 제가 그렇게 밝히는 여자도 아니에요. 혼전순결 지켰고 남편 만나 이제야 밤의 기쁨을 누려보겠다는 건데 말이죠. 그로부터 사나흘 후였습니다. 남편 차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보, 괜찮아? 안 다쳤어? 다행히 차에 없었어서 다치진 않았어. 아유, 진짜 차에 타고 있었을 거 생각하면 식겁했다. 남편이 차를 편의점 앞에 세워두고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에 어떤 차가 남편 차를 들이받은 거였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차에 없어서 다치진 않았고요. 이 소식을 들은 시댁에서도 천만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셨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는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완전 반파되었거든요. 이건 폐차하셔야겠는데요. 이거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보다 몇 배는 더 나와요. 아, 이 차가 저한테는 소중한 차라서 좀 고민해 볼게요. 네, 그럼 고민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남편은 집에 와서 시무룩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차를 아끼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 이참에 폐차하고 새로 사자. 그래도 그 차가 추억이 많은데 그 차 없으면 자기랑 이제 어떻게 하라고. 당신도 알잖아. 나 그 차 없으면 안 되는 거. 남편은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땐 남편이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말투며 행동에 충격 비밀이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넘도록 폐차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시아버지께서 알게 되셨고 새 차를 사주겠다고 하셨죠.
그러자 남편은 바로 흔쾌히 수락하고는 차를 폐차하겠다고 했어요. 차는 남편이 폐차했고 3주 만에 새 차가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자기야, 혹시 확인해봤어? 뭘? 그 차에서도 그거 되는지. 어? 아직. 저는 민망해하는 남편을 그날 밤 새 차로 데려갔습니다. 여보, 새 차도 샀으니까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여보, 이러지 마. 얼른 거기에 시동 걸어봐. 내가 좀 도와줄까? 아이, 참, 만지지 마. 내가 할게.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남편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남편도 민망한 표정이었죠. 자기야, 차면 다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닌가 봐. 어쩌지? 아반떼는 이미 폐차했는데. 남편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일 때문에 남편 몰래 심리 상담도 받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더 위축될 수 있으니 너무 압박하지 말라더군요. 오히려 더 힘들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상담사님 말에 따라 한동안 그쪽으로는 대화도 안 꺼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주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죠. 관리실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1002호죠? 차가 2대시면 주차비 월 5만 원 더 내셔야 돼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차 2대면 추가비 있다고요. 저희 차 한 대인데요? 그랜저랑 아반떼 2대 아니에요? 아반떼요? 저는 결국 주차장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진짜 남편 차였어요. 번호판까지 확인하니 확실했죠. 게다가 남편 차는 싹 고쳐져 있었습니다. 차를 보는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대체 이 차를 왜 저 몰래 숨겨둔 걸까요? 폐차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아파트 동쪽에 숨겨서 세워둔 이유가 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고 보니 가끔 밤마다 산책 간다던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남편은 식후의 당 관리를 위해서 산책을 한다고 했어요. 동네 한 바퀴씩 돌고 온다며 나가곤 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책상을 뒤졌어요. 차키를 찾았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블랙박스는 없더군요. 저는 차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콘땡을 발견했어요. 보통 혼자서 욕구를 풀기 위해 이런 걸 사용하진 않잖아요.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다음 날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 후로 매일 가서 확인해 보았지만 녹음된 내용은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차에 대한 이야기는 모른 척 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이 옆집 여자와 분리수거장에 함께 있더군요. 게다가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둘 사이에 심각한 분위기가 흘렀죠. 저는 베란다에서 지켜보다가 바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옆집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뭐야? 옆집 여자랑 심각하게 얘기하던데. 안 그랬는데 얘기 안 했어. 둘이 얘기 나누는 거 봤는데 무슨 소리야? 둘이 싸우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적 없다니까. 남편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옆집 여자 집에 찾아갔죠. 집에 없더군요. 그런데 다음 날 아파트 단지 앞에서 그 여자를 마주쳤어요. 수정 씨,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요. 저는 어제 일을 따져 물었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무슨 일이었는지요. 그러자 그 여자가 다짜고짜 이러더군요. 당신 남편 너무 믿지 마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더 할 말 없어요. 직접 알아보든지. 그러고는 쌩안이 사라졌습니다. 황당했어요. 저는 더 추궁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흥신소를 알아보기로 했죠. 몇 군데 전화를 돌려보았는데 너무 비싸더군요. 차라리 제가 회사를 휴가내고 직접 미행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저는 일주일 휴가를 썼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출근하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미행했죠. 그런데 아주 황당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을 미행하는데 옆집 여자도 남편을 미행하고 있더군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대체 둘이 무슨 사이냐고 따져 물었죠. 남편은 옆집 여자가 자신을 미행한 사실에 기겁했습니다. 아이씨, 진짜 집요하다. 사실 그 여자 아는 여자야. 뭐? 그때 모르는 여자라며? 아니,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진짜 그땐 모르는 여자였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아는 여자더라고. 성형을 해서 못 알아본 거지. 여보, 그 여자 이상한 여자야. 절대로 가까이 지내지 마. 저번에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던데 친해져봐야 당신한테 좋을 거 하나 없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됐고, 그 여자가 당신을 왜 몰래 따라다니는 거야? 혹시 전 여친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사실 그 여자 아주 무서운 스토커야. 뭐? 스토커? 자기 스토커라고? 아니, 나 말고 동환이 스토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남편 이야기는 이랬어요. 옆집 여자가 동환 씨의 스토커였고 동환 씨의 집을 알아내기 위해 남편을 몰래 따라다닌 걸 거라고요. 지난번에 분리수거장 일도 이것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동환 씨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안 알려주니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였어요. 말이 안 되잖아. 옆집 여자 결혼도 했어. 그것도 엄청 잘생긴 남자랑 완전 연예인급으로 잘생긴 사람이었다고. 자기가 실제로 옆집 여자 남편 봤어? 어? 아니? 해외 출장 갔다고 해서 못 봤지. 사진으로만 보고. 딱 봐도 위장용이네. 그 여자 예전에도 그런 식이었다고 들었어. 모든 게 다 거짓이야. 설마 처음부터 자기가 내 아내인 거 알고 접근한 거 아니야? 와, 정말 집요하네. 무섭다, 무서워. 저는 남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동한 씨에게 전화해서 다 확인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조심하라는 말도 덧붙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촉이 이상하더군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보았어요. 남편의 아반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 후 옆집 여자 집으로 찾아갔어요. 벨을 눌렀죠. 여자가 나왔고 저는 옆집 여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할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일주일 후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유, 역시 집이 최고다. 그동안 나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난 생각 없으니까 당신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시켜 먹어. 저는 남편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자기, 나 없는 동안 무슨 일 있었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일 있어? 아니, 없어. 제가 평소답지 않게 쌀쌀맞게 대하자 남편이 오히려 제게 다정하게 대하더군요. 갑자기 아기를 갖자면서 평소답지 않게 제 몸에 손을 댔습니다. 손 저리 치워. 나 몸이 좀 안 좋아. 알겠어. 소화가 잘 안 되네. 잠깐 걷고 올게.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내려가 보았어요. 남편의 차가 돌아와 있었죠. 차에 두었던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서재방으로 갔어요. 파일을 컴퓨터에 옮기고 이어폰을 귀에 꽂았죠. 충격적인 음성이 들려왔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도저히 더 듣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 주 주말이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가지고 동환 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찾아온 저를 보고 동환 씨네 부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은 씨가 여긴 어쩐 일로 지호랑 같이 온 거예요? 아니요. 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현관문을 열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이 계속 열려 있도록 도어 스토퍼를 내렸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 남자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놀라서 입을 쩍 벌리며 저를 쳐다보았죠.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똑같이 뺨을 세게 후려쳤죠. 아! 얼마나 세게 때렸던지 입에 머금고 있던 침이 입 밖으로 다 튀었어요. 소영 씨는 뺨을 어루만지며 덜덜 떨었죠. 그 둘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둘 다 무척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는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최대 볼륨으로요. 남자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의 사랑을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차마 더러워서 이곳에는 옮겨 적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의 귀는 소중하니까요. 아무튼 서로 좋아서 난리쳐대는 두 남자는 제 남편과 남편 친구였어요. 환장할 노릇이었죠. 옆집 여자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옆집 여자의 집에 갔을 때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내 남편이 게이이고 그 상대가 남편 친구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 비밀도 들었죠. 동환 씨 부인, 그러니까 소영 씨의 충격 비밀을요. 야, 이 더러운 것들아! 어떻게 이런 짓을 꾸며? 어떻게? 게이인 거 숨기고 결혼한 새끼나 게이인 거 알고 결혼한 년이나 둘 다 역겹다 역겨워. 너희들 내가 다 고소할 거야. 각오해. 미안해요, 하은 씨.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속은 년이 멍청한 거지. 그러게 누가 속을 해? 넌 뭐 이상한 것도 못 느꼈냐? 뭐? 이 매주같이 생긴 게... 그 순간이었어요. 열린 현관문 틈으로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소영의 머리채를 잡아채웠죠. 소영의 머리는 순식간에 현관 앞에서 거실 한가운데까지 이동했어요. 어찌나 악력이 센지 한 번 잡힌 머리채는 이리저리 풍선처럼 휘날렸죠. 그건 다름 아닌 옆집 여자였어요. 그녀는 숨 쉴 틈 없이 연속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무서운 속도였어요. 야, 이 사기꾼 X야! 내 돈 내놔! 내 돈! 소영의 머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며 위로 갔다 아래로 내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와중에 동화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소영을 도와주지도 않더라고요. 어떡해? 이거 어떡해? 소영아! 계집애처럼 저러고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어요. 사실 옆집 여자는 스토커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인 건 맞았지만요. 알고 보니 옆집 여자와 소영은 원래 사귀던 사이였어요. 소영은 사랑을 빌미로 돈을 빌렸고 잠수를 탄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제 남편의 애인인 동환과 위장 결혼을 한 거였죠. 그 둘은 서로 위장용 가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야 집에서 더 이상 결혼하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테니까요. 남편이 저와 위장 결혼한 것처럼요. 하은아!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게이놈의 집에 오기 전에 연락했거든요. 남편 카톡에 녹음 파일도 보내주고요. 왔어? 아반떼 타고 온 거야? 다 알면서 비아냥대지 마! 와, 나 살면서 이렇게 농락당해 본 건 진짜 처음이잖아.
그 아반떼가 어떤 차인 줄 알았으면 내가 직접 폐차시켰을 텐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거기서 뜨밤을 보냈네. 남편의 아반떼는 아주 의미가 깊은 물건이었어요. 자기의 첫사랑인 동안과의 첫 경험 추억이 쌓인 차였죠. 그 차에 저를 데리고 간 건 아마도 자신의 애인을 떠올리며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의 신체적 문제인 줄 알고 해결해 보려 했던 제 자신이 아주 우스워졌죠.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이런 놈인 거 아니? 나 당신 부모님한테 다 말할 거야. 말하든지 마음대로 해. 저는 별로 놀라지도 않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뭐야, 설마, 아니지? 설마, 당신 그런 놈인 거 다 알고도 나랑 결혼시킨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잠자리 집착이 확 이해가 갔어요. 왜 그렇게 부부관계를 확인하려고 집착했는지 말이에요. 그건 이세를 위한 질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와, 나 진짜 PTSD 올 것 같다. 와, 진짜 말이 안 나오네. 다 알면서 어떻게? 아니, 다 아니까 그렇게 잘해주신 거였어? 명품백 하나 던져주면서 옛다 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저지르신 분들이었네. 우리 부모님은 그저 내가 변하길 바라신 것뿐이야. 그 인간의 말에 이 가족은 기괴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저에게 잘해주시던 시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얼굴이 괴물처럼 징그럽게 느껴졌습니다. 저와 남편놈이 소리 높여 싸우던 중 경찰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옆집 여자가 신고한 거였어요. 소영과 옆집 여자는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갔죠. 당신이 원하면 이혼해줄게. 뭐? 이혼해줄게? 어이가 없네. 당신, 내가 이대로 이혼으로 끝낼 거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큰 착각이야. 이혼은 고사하고 내가 당신, 됐다. 말을 말자. 그냥 행동으로 보여줄게. 저는 뒤돌아섰어요. 그리고 현관문 밖에 미리 가져왔던 걸 들어서 그놈들에게 던졌죠. 음식 쓰레기 봉투였어요. 검은 봉지 안에 썩은 음식물들이 쏟아져 그놈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묻었습니다. 아이씨, 더러워. 이게 더러워? 니들은 이것보다 1000만 배는 더 더러워. 그렇게 음식물 쓰레기 봉투 투척을 해주고 나왔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제 부모님과 함께해요. 그리고 뒤집어 엎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투포한 선수 출신입니다.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아서 집어 던지셨죠. 말리겠다고 달려온 시아버지도 저희 엄마 손에 날아가셨어요. 저희 아빠는 손 쓸 틈도 없이 엄마가 다 처리해버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털 다 뜯기고 시아버지는 쌍코피 터지셨어요. 당신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폭행죄로 다 고소할 거야. 고소? 지금 내 딸 인생을 망쳐놓고 그깟 고소가 무서울 줄 알아? 너희 년놈들, 내가 가만 안 둬. 엄마와 아빠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발로 밟아주고는 그 집을 나오셨어요. 저는 그 두 놈들 회사에 각각 알렸습니다. 당연히 두 회사 다 뒤집어졌어요. 회사에서 처분이 나오기도 전에 그 둘은 사람들 시선에 못 이겨 스스로 퇴사했죠. 남편은 제가 남편 애인놈의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린 것을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견딜 수 없다나 뭐라나. 참 정신병도 가지가지다 싶었죠. 남편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더군요. 상관없었습니다. 벌금 몇백만 원 내면 그만이었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했고 순리대로 승소했죠.
시부모님은 저희 엄마한테 돼지개 맞은 걸로 고소한다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친척들한테도 다 알려지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고소하세요. 그랬더니 두 분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저는 오히려 시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겼어요. 위자료도 두둑히 받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법원이 제 편을 들어줬다는 사실에 그나마 속이 좀 시원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원래 살던 동네를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소문을 낼까봐 무서워서 떠난 것 같았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 거죠 뭐. 제 충격적인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별 그지 같은 일도 다 있구나 하면 또 사라지더라고요. 모든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긍정적으로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